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569명입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온라인 기간 동안 무장독립투쟁운동, 즉 20년대, 30년대 무장독립투쟁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또 민족실력 양성운동 측면에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했던 그 운동, 형평운동도 있었고요. 소년운동도 있었고, 또 여성운동도 있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의 활동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그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제의 패망이, 즉 결국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강복을 주었다. 그래서 주어진 강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실,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강복을 주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거는 2차 세계대전에 우리나라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였던 한국 강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고, 결국 이 한반도에서는요, 일본군과 소련군이 미국과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38도선이 분단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이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1945년 2월에 말입니다. 크림반도 있어요. 저쪽 유럽 쪽 크림반도에서 여기 루즈벨트, 처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바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결정되게 되고요. 그 대일전에 참전한 어떤 그 반대 극부적으로 바로 소련이 한반도로 주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얄타 회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미 군정이 점령군의 위치로 바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 군정은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 단체도 인정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3.1운동 결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련군은요, 당시 북조선 임시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인정하면서 간접 통치 방식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어떤 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국동맹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다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소련군과 미군이 이제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점령군에 대해서 어떤 그 협상 조직체가 없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지금 중국 충칭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승만을 위시한 독립운동가들 일부 세력들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건준이라고 하는데요. 건국준비위원회가 급히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 일본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식량 자급에 대한 그런 말을 한다거나 하면서 급하게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또 국내의 정치 단체로는요,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임시정부 요인들은요, 1945년 11월쯤에 개인 자격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던 김구 선생이 바로 한국 독립당을 구성해서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미군정, 소련군정,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여러 정치 단체가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요. 1945년 12월에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무부 장관 회의, 줄여서 삼상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삼상회의가 열린 이유는요, 바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열렸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신탁 통치가 의결됩니다. 이 신탁 통치는요, 그러니까 아직 한반도에서 어떤 정부가 수립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미국, 소련 또 여러 강대국들이 통치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런 이유에 바로 정부가 수립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국이 먼저 그 의결을 합니다.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세 가지의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언론사였던 신문사가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잘못 보도를 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를 먼저 주장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먼저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오보를 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와 우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익은 반탁을 하게 되고요. 즉 신탁 통치를 반대했고요. 자익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좋다, 5년간의 신탁 통치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외워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찬우반, 무슨 중국 음식 같기도 한데요. 자찬우반,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의결의 내용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평양에서 1946년 3월에 개최됐는데요. 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어요. 즉 소련은요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하자. 그러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좌익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은 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유리한 정부를 좀 수립하고 싶었던 거고요. 반면에 미국은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한반도에서 지금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협의체를 만드는데 당연히 모든 정부가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모든 그 단체라고 하면요, 바로 우익 단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미국 중심의 미국에 옹호하는 그런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요. 그러자 이제 이승만은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일정부가 세워지기가 어려우니까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좀 전에 말씀드린 협의 대상자 명부 작성 문제로 인해서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1,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이요. 여운형은 중도 좌파라고 분류되는 분인데요. 또 김규식 선생은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좌우합작 운동을 펼칩니다. 미 군정은 처음에 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좋게 보고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이 좌우합작 운동은 또 결렬됩니다. 그러자 이제 1,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됐죠. 그러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모든 내용들이 결렬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좌우합작 운동이 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은요, 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그리고 그 유엔 소총회에서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됩니다. 그러자 인구 비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많고 또 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면 남한에 유리한, 즉 미국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된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는요, 남북한 그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남쪽에서는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이러다가는 남북한이 분단되게 되고 결국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김일성이 제기한 남북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남북협상, 우리가 줄여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제목은 진짜 길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남북조선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남북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북협상에 이제 남쪽 대표로 김구, 김규식, 그 다음에 북쪽 대표로는요, 김일성, 김두봉 같은 인물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렇게 남북협상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요, 단독 선거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제주에서 4.3 항쟁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제주 4.3 항쟁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전에는 4.3 사건, 뭐, 그렇게 말했는데, 이 4.3 사건의 시작은 47년 3.1절로 갑니다. 이 3.1절에 이제 그 3.1절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경찰이 발포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후에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군과 그 경찰이 발포해서 제주도 민간인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또 제주도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제주에서 치안이 유지하기 힘드니까요, 전라남도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일부를 그 제주 항쟁, 그 제주 사건에 투입하려고 했는데요, 이 여수 순천의 군인들이 우리는 제주를 지지한다 그러고 제주도로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것이 이어지는 사건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고요,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 남쪽에 200명, 북쪽에 100명 이렇게 했는데, 북쪽에는 당연히 유엔군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또 4.3 사건이 일어나서 4.3 항쟁이 일어나서요, 제주도에는 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2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요 198명입니다. 이 198명을 중심으로 재헌국회가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권 분립에 의한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8월 15일 수립됩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부통령에는 이회영 선생의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역시 1945년 9월 9일 이거 미안합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1945년이 아니고요, 48년입니다. 미안해요. 예,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또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먼저 친일파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미 군정이 우리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일본 시대에 있었던 경찰을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또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잡아들이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특히 경찰들이 많이 잡혀갔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국회 프락지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친일파 청산도 중요하지만 공산당을 색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바로 이 반민특위를 해산시켜요.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서 친일파 청산, 즉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토지의 평균 분작을 주장했었는데요.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기 위해서 지계를 발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역시 또 일본에서도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됐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또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게 됐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대로 분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49년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1가구당 3정보, 3정보는 약 9,000평 정도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넓은 토지입니다. 이것을 이 정도까지만 소유하고 이 이상 되는 토지는 국가에서 매입해서 또 국가에서 분배해 주겠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원칙으로 농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까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됐다고 했는데요. 북한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 개혁도 하게 되는데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물론 경작권을 분배한 거긴 하지만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으로 그 농지 개혁을 북한 정부는 또 하기도 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 여운형 선생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김국, 이승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운형 선생은 반면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여운형 선생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그 서종면 신원이라고 하는 묘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좀 집안이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제학당에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 심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대문에 있었던 그 상동교회, 여러분 이 상동교회라고 하면 신민회가 탄생하는 어떤 그 장소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같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상동교회의 그 전덕기 목사, 그 다음에 이혜영 선생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그 나중에 외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중국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에 가서 영문과에 입학해서 또 외국어 공부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2019년 1월에 바로 이 난징대학에 갔다 왔어요. 여운형 선생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사실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3.1운동에도 관여했었고 임시정부 활동도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의 어떤 임시정부 안에서는 활동하진 않았지만 임시정부의 탄생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좌우합작 운동을 하게 되죠. 1947년 5월에 우익 청년들의 습격을 받아서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해방 전에 말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 신문에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를 설문조사했어요.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5위부터 한번 발표해 볼게요. 5위는 김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4위는 누구였을까요? 4위는 김규식 선생입니다. 3위가 김구, 2위가 이승만, 1위가 바로 여운형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47년 암살당해서 여운형 선생의 꿈은 통일정부 수립입니다. 한반도에서 하나의 정부가 수립돼서 하나의 정부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도 남북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익 세력 쪽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왜 김일성이 요구했다고 해서 거기를 갔느냐 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김구 선생도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5년 우리가 강복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통일 정부 수립의 노력, 그리고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결렬되고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까지를 오늘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다. 일본 전역과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쪽은 소련이 점령한 상태였다. 일본 항복 소식을 접한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 구성을 서둘렀다. 일본 항복 후 일본인들의 안전을 염려한 조선 총독부 엔도 총감은 8월 15일 아침 여운형에게 치안권을 넘겼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여운형은 좌우익 인사를 망라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해방 다음 날 여운형은 휘문고부에서 건준 성립을 알리는 해방제 일성을 터뜨렸다. 건준은 8월 16일부터 실질적인 행정권을 장악했고 8월 말까지 전국에 146개의 건준 지부가 생겨났다. 여운형은 9월 초 좌익의 박헌영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9월 6일 건준을 기반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과 부주석에는 이승만과 여운형이 추대됐다.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 것은 9월 9일이 되어서였다. 이날 조선 총독부에서는 통치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치권을 이양받은 것은 한민족이 아니라 미군이었다.
일장기가 내려진 조선 총독부에는 성조기가 개항됐다. 조선 총독부의 태극기가 펴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일본에서 항복 문서를 받은 미군은 곧바로 군정을 실시했다. 이어 10월 10일 미군은 인공해산을 명령한다. First of all, General Hodge, the head of the U.S. forces in Korea, was under orders from Washington not to recognize any local Korean government. So whatever kind of government the Koreans had set up there would have been dismantled, and the U.S. was supposed to establish its own administration over the Koreans. The second reason that the Americans got rid of the committee was the political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which was seen by the occupation forces on the ground and by Washington as being too far to the left. Yeo In-hong himself was considered in the U.S. military intelligence assessments as a pinko, someone with kind of communist sympathies, although not actually a communist. 한반도 북쪽도 사망한 마찬가지였다. 해방 당시 함경 북도까지 진격해 있던 소련군은 8월 26일 평양에 입성했다. 같은 날 정권 이양식이 있었다. 정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치차코프, 소군정의 시작이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유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